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어제도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잖아. 엄마 데리고 있는 건 오빠니까 나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엄마 모시고 가던지. 그리고 그 돈 절반은 내놔. 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도 어이가 없지. 우리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고생은 우리가 하는데 너는 무슨 권리로 그 돈을 챙기겠다는 거야? 무슨 권리?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절반은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아가씨, 그러니까 절반 가져가시려면 아가씨도 어머니를 모셔야죠. 왜 우리만 어머니를 모셔야 해요? 그건 아들이 해야 하는 의무 아니야? 어머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뭐 아들이라고 덕 본 것도 없잖아요. 덕을 왜 안 봐요? 지금 이 집도 우리 아빠가 사준 거잖아요. 그러는 아가씨는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어이가 없네. 새언니는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시어머니도 못 돌봐요? 아니,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아가씨가 하시라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권용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황건일과 딸 황미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두 자식들 모두 40대 후반이 되었죠. 자식들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권 씨는 오죽할까요? 권 씨도 어느새 80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늙고 병드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들, 딸 결혼시킨 뒤로는 남편만 믿고 살았지만 그런 남편도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혼자 남은 부모의 봉양 문제로 내 자식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꼴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죠. 이러니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자주 보지 않으니 그랬던 것이겠지만 말이죠. 엄마, 이리 앉아. 딸 미영이 권 씨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소파에 깊게 몸을 묻은 권 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바로 어제 납골당해 남편을 두고 온 권 씨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걱정됐는지 아들과 딸이 하룻밤 권 씨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낮에 잠깐씩만이라도 사람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집안일 정도는 누군가 해줘야지. 딸이 권 씨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도 불편하잖아. 딸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 씨는 10년 전 사고로 걷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나갈 때는 남편이 데리고 다녔고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팠죠. 그동안엔 남편이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많은 것이 달라질 듯 했습니다. 딸의 말대로 하루에 2~3시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아픈 데가 있으신 것도 아니니까 좀 지내보시다가 불편하면 그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어서들 가봐. 권 씨는 아들, 딸을 보내고 적막한 집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시끌벅적했던 집은 아니지만 사람의 기척이 있는데 조용한 것과 아무도 없는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도움이 없는 생활은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자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 같이 살았으면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반찬 가지고 왔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와. 혼자 남은 권 씨를 챙긴 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멀리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함께 동고동락한 지 모두들 30년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라고 돈 주는 거 아니야? 권 씨는 친하게 지내는 이웃에게 평일에 2시간씩 집안일을 부탁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다리로 계속 움직이면 힘들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물론 보수는 챙겨주었습니다.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권 씨의 제안을 반가워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자주 오가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권 씨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나마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밥 먹고 밖에 산책이라도 다녀오자고. 힘들게 뭐하러 나가? 그렇다고 집에만 있어? 평상에라도 잠깐 앉아있다 들어오는 거지.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에이, 무슨 고생이야? 그리고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언니가 나 챙겨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녀는 남편과 5년 전에 사별했었는데 그 당시 늘 오가며 챙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은혜 갚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나도 혼자 있기 심심해서 그렇지 뭐. 그러고는 밥을 차리며 권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들이나 딸이 별말 안 해? 무슨 말? 아니, 모신다거나? 언니도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좀 불편하기도 할 거 아니야? 에이, 무슨. 나야 자식도 없는 신세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보수도 챙겨주니까 용돈벌이하고 수다도 떨고 좋긴 한데 그래도 자식 곁에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아니야,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딸이 주말에 권 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아, 뭐 좀 물어보려고. 뭐를 물어봐? 딸은 조금은 망설이더니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 뒤에 땅 있잖아. 그거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더라. 뜬금없는 딸의 말에 권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왜? 아니, 어쩌다가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 그랬더니 집이랑 땅이랑 전부 엄마 명의더라고. 그렇지, 네 아빠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 오빠랑 나는 그게 아빠 명예인 줄 알았지. 아니야. 전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자 딸은 그렇냐면서 싱겁게 대꾸하더니 주제를 바꾸어 질문했습니다. 근데 오빠한테는 무슨 연락 안 왔어? 무슨 연락? 아니, 뭐, 모시고 살겠다던 거 그런 거?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저께 오빠네랑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모시긴 뭘 모셔. 잘 살고 있는데. 아니, 혹시나 해서. 아빠 돌아가시고 상심이 컸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거 물어보려고 온 거야? 그냥 겸사겸사 온 거지. 엄마 잘 있나 보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지나치게 먼 거리였지만 딸은 하루 머물고 다음 날 돌아갔습니다. 뭘 물어보러 왔다더니 용건은 싱겁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얼마 뒤에 권 씨는 자리보전하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만 엉치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곤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덜 움직여야 빨리 회복된다는 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에서도 돌봐주었지만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권 씨에게 이상 증세 또한 나타나게 되었죠. 이웃이 돌아간 뒤 혼자 남아있던 권 씨는 TV 보는 것도 지겨워 잠이나 자자 하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답답함에 자꾸 이불도 내리고
베개도 고쳐 베고 했지만 하루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그러게 왜 넘어져가지고 이 고생이야? 머리맡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넘어지고 싶어 그랬나? 아, 그러게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들을 거야. 고개를 돌려 위를 쳐다보자 머리맡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잔소리 그만해요. 그러게 왜 혼자 먼저 가버려요? 가버리길. 그럼 뭐 좋은데 간다고 같이 가. 천천히 와, 천천히. 그만 눈시울이 붉어져 눈을 비비고 떴는데 그 사이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꿈을 꾼 것인지 헛것을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먹먹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보이는가 싶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더 남편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꿈을 꾼 건 아니었죠. 미영아, 실은 요즘에 자꾸 네 아빠가 머리맡에 앉아서 말을 건다. 뭐? 아빠가? 권 씨의 전화를 받은 딸이 황당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꿈 꿨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죽은 네 아빠가 자꾸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러자 딸이 잠시간 말이 없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기가 허해져서 그래. 아니면 뭐, 우울증 그런 거라던가. 딸은 남편 일은 슬픔에 권 씨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권 씨도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진짜는 아니겠지. 근데 그냥 신기해서 그래. 그렇게 보고 싶어?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모르겠다였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오래도록 함께 살았고 끝까지 의지가 되는 배우자이긴 했지만 나이가 나이니만큼 갈 때가 돼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우울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밥 잘 먹고 기력 보충 좀 해. 알았어, 그럴게. 나 바빠서 끊어야겠다. 다음에 통화해. 그러고는 멍하니 있다가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가 5분쯤 지났을 때 권 씨가 문득 눈을 뜨고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영아, 또다시 딸이었습니다. 바쁘다니까. 지금 바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자려고 눈 감았다가 생각났어. 그동안 말해줘야지 하다가 잊어먹었는데. 무슨 말인데 그래? 딸의 대답에 권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있잖니? 요즘에 자꾸 죽은 네 아빠가 머리맡에 앉아서 말을 걸지 뭐야. 그러자 딸이 침묵했습니다. 너도 신기하지? 얼마나 생생한지. 나도 진짜 같아서 대답해주고 있으면 그새 사라진다. 엄마, 아이고, 정신줄 놓은 거 아니야. 딸의 반응이 심각해서 권 씨가 웃으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런데도 딸은 무겁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별난 소리를 했네. 바쁘다 그랬지? 내가 바쁜 애를 붙들고 괜한 얘기를 했어. 그런데도 딸은 괜찮다는 말도 끊으라는 말도 없이 한참을 숨소리만 들려줬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 일 열심히 해. 그리고 얼마 뒤에 권 씨는 아들, 딸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선망 증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아프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들, 딸은 걱정이 큰 듯 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 엄마. 어제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일단 오빠네 집에 가서 좀 지내. 그렇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나 치매 아니다. 의사 선생님도 일시적인 거라고 했잖아.
그래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선망증도 있다는데 어떻게 혼자도? 요즘엔 좀 걸어 다닐만 해. 그땐 내가 깜빡했던 거고. 실제로 요 며칠 사이에 엉치뼈도 많이 나았고 이웃과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하니 그때와 같은 증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말대로 하세요. 아들과 딸은 권 씨가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반강제로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도 아닌 곳에서 지내는 것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아침 일찍 나가고 며느리와 둘이 남겨져 있는데 며느리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거동도 불편한 시어머니, 삼시세끼 밥까지 차려주는 것도 곤욕스러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얻어먹는 입장이라고 썩 편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아들에게 말해도 아들은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점심을 먹고 권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의 물음에 권 씨가 뒤돌아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지. 네? 집이요? 밥 잘 얻어먹고 갑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권 씨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잖아요. 권 씨도 어리둥절, 며느리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이 권 씨를 불러앉혀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모실 텐데 엄마 집이랑 땅은 파는 게 어떠세요? 우리 집을 팔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쓰지도 않을 집을 뭐하러 비워둬요. 땅도 그렇고요. 그 집을 왜 팔아? 좀 더 나으면 다시 돌아갈 건데. 낮에 있었던 일 애엄마한테 들었어요.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상태로 어떻게 혼자 사신다고요? 일시적인 거라고 했잖아.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 연세를 생각하세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권 씨도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시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치매라면 혼자서 생활하는 건 힘들 것이고 자식이 돌봐주거나 요양원에 가는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아들네에 있을 거면 집도 땅도 필요 없을 것이고 오히려 돈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어이구, 그래도 언니는 상팔자지? 엄마 몸 안 좋다고 대번에 모시고 가잖아. 그런 자식이 어딨어. 며느리가 외출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이웃과 통화를 하는데 그녀는 권 씨에게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답지가 않네.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겠어. 며느리 불편할까봐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죽겠다. 뭘 그렇게까지 눈치를 봐? 아들 집인데. 며느리 집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이것저것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말이야. 하긴 나도 언니 없으니까 심심하긴 해. 그래도 어쩌겠어. 언니 입장에선 가족들이 가까이에 있는 게 좋지. 치매든 아니든 그런 건 사람이 늘 옆에 있어야 안심해진대. 아무래도 이웃보다는 가족이 낫잖아. 아무래도 아들의 말대로 다 팔고 정리를 해야 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밤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떨어진 듯 했죠.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 씨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한테 들려. 그 방까지 어떻게 들려? 그리고 내가 지금 조용하게 생겼어?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긴?
집이랑 땅 판 돈 전부 우리한테 주던가? 아니면 아가씨도 받고 싶으면 반씩 모시자고 해. 반씩 어떻게 모셔? 엄마를 반으로 가르기라도 해? 한 달씩 모시던가 어쩌던가 해야지. 어떻게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그 돈을 반을 달래? 그럴 거면 우리가 어머니를 왜 모셔? 아가씨도 웃긴다. 어디다가 숟가락을 얹으려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야. 치매 환자를 어떻게 끝까지 집에서 돌봐? 아, 그래봤자 길어야 10년이야. 뭐? 10년. 그때까지 내가 어머니 새끼 밥 차려드려야 해? 나중에는 기저귀까지 가르라고 할 거야? 언제 그렇게까지 하라 그랬어? 만약 치매 심해지시면 그땐 요양원 같은데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집 팔아야 할 거 아니야. 그니까 당신이 좀 참아. 참는 건 참는 건데. 아가씨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내일 당장 전화해. 알았어? 아, 알았으니까 목소리 낮춰. 그 대화를 들은 권 씨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싫다는 사람을 굳이 데리고 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권 씨를 아들이 봉양한다면 그 돈쯤이야 줄 수 있었지만 대화를 들어서는 끝까지 돌볼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강도 같은 것들이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계획적으로 자신을 데리고 온 아들 며느리. 너무 사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죠. 그런 것도 모르고 전 재산을 넘겨주었다면 자신의 말로가 끔찍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권 씨는 더욱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전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권 씨가 집에 있었습니다. 권 씨는 조용히 짐을 싸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 씨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기도 전에 아들네 집으로 딸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빠, 어제 했던 얘기 뭐야? 엄마 계시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딸 때문에 놀랐습니다. 권 씨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도 들어야지. 오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황미영, 너 조용히 안 해? 나랑 따로 얘기하면 되잖아. 무슨 일인데 그러냐? 권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집이랑 땅 팔자고 그러지? 그거 다 그 돈 오빠가 가지려는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명의로 돼 있으니까 오빠랑 새언니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팔아치워버리려고 계획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들은 잡아댔고 딸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어제도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잖아. 엄마 데리고 있는 건 오빠니까 나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러자 아들도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똑같이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먼저 아버지 재산 확인해보자고 한 건 너 아니야? 그러면 네가 엄마 모시고 가던지. 그리고 그 돈 절반은 내놔. 뭐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도 어이가 없지. 우리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고생은 우리가 다 하는데 너는 무슨 권리로 그 돈을 챙기겠다는 거야? 무슨 권리?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절반은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아가씨. 그러니까 절반 가져가시려면 아가씨도 어머니를 모셔야죠. 왜 우리만 어머니를 모셔야 해요? 그건 당연히 아들이 해야 하는 의무 아니에요? 어머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뭐 아들이라고 덕 본 것도 없잖아요. 덕을 왜 안 봐요? 지금 이 집도 우리 아빠가 사준 거잖아요. 그러는 아가씨는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새언니는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아픈 시어머니도 못 돌봐요?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아가씨가 하시라니까요? 아니, 내가 애 둘 키우면서 치매 걸린 엄마까지 어떻게 모셔요? 애는 너만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내년에 수험생이야. 수험생이 무슨 벼슬이야? 그리고 공부하느라 집에도 안 붙어 있을 텐데 뭐가 불편하다고 난리야. 당연히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으면 공부에 방해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딸 집이 더 편하지. 며느리 있는 아들 집이 더 편하겠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사위에 있는 우리 집이 편하겠어? 권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 딸이 박터지게 싸우는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권 씨가 인생을 바쳐 키운 결실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럴 줄 알고 모든 재산을 다 권 씨의 앞으로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권 씨는 이런 자식들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누구 하나 모시고 가란 소리도 안 했는데 저들끼리 서로에게 떠미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치매 걸린 노인네 떠맡을까봐 벌벌 떠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너희 계속 싸울 거지? 나는 그럼 집에 갈게. 마침 짐도 싸뒀겠다. 권 씨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권 씨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디가 엄마? 집에 가지 어딜 가? 황미영, 너 진짜 미쳤구나. 엄마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들쑤신 게 오빠잖아. 나는 엄마 돌아가시면 얌전히 상속받을 생각이었는데 오빠는 엄마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재산 빼돌리려고 했던 거잖아. 돈 앞에서는 동생이고 뭐가 없지? 누가 미친놈인데 그래? 뭐? 미친놈. 네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1절만 해라. 1절만. 붙잡으면 콱 목을 매달아 버릴 테니까 아무도 따라 나오지 마. 권 씨는 꼭 필요한 짐만 담긴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벗쓰고 뭐고 기다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꼭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서둘러 지나가던 택시부터 불러 세웠죠. 택시는 집을 향해 한참을 달렸습니다. 권 씨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바깥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했습니다. 부모고 자식이고 결국엔 돈 앞에서 물고 뜯는 아기들이나 다름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기 마련인데 막상 자신이 그렇게 되고 나니 참 서러웠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되는데도 아무도 아픈 부모를 봉양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봉양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면 혼자 잘 지내다가 갈 것인데 그마저도 다 뺏어가려는 자식들의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자신과 남편이 그동안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남편이 죽자마자 딸이 찾아와 집과 땅의 명의를 물어보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진작에 가져가려고 했지만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슬프면서도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아들 말대로 고작 10년, 20년 남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조금 더 일찍 가져가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권 씨의 뜨거운 숨에 차창에 김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눈가에도 축축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을 불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온 권 씨에게 이웃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언니 뭐야? 갑자기 왜 돌아왔어? 무슨 일 있었어? 내 집에서 살려고. 권 씨는 이웃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줄 테니 매일 자신을 좀 돌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단번에 좋다고 했죠. 치매로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었고 이제는 혼자 아등바등 힘들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딸이 전화로 난리를 쳤습니다. 300만 원? 그게 말이 돼? 왜 생돈을 날려?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어 화가 나는 것 같았죠. 그럼 네가 일이라도 그만두고 평생 내 수발 들 거니? 그러자 합주기가 된 딸. 토 달지 말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가진 재산 처분할 거고, 절반은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눈 감는 그날까지 펑펑 쓰다가 갈 거고. 알았니? 그러자 딸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환원! 엄마 왜 그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좀 흥분을 해서 막말을 한 거지 진심은 아니었어. 나도 엄마랑 같이 살면 좋은데 사정이 있잖아. 나는 한 번도 너희랑 같이 살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결국 돈 때문에 그 난리를 친 거잖니? 그건 미안해 엄마. 어쩌니? 나 죽으면 유산 받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화난 건 알겠지만 그러지는 말어. 나중에 후회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밖엔 없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건 너희들이야. 두고두고 후회하고. 그걸 보고 배운 네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뼈저리게 느껴봐라. 권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동산으로 가서 땅과 집을 내놨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니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듯 했고 아들, 딸이 찾아오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집은 팔려 이사를 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땅을 판 돈의 절반은 정말로 노인들을 위한 기관에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많은 돈 다 쥐고 있다가 자신이 갑작스레 죽기라도 한다면 아들, 딸에게 한 푼이라도 쥐어질까 싶어서였습니다. 언니, 오늘은 비빔밥 해 먹자. 나도 왔어. 내가 고사리 볶아왔어.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이웃에게 월급을 주었고 자신이 아팠을 때 챙겨준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했습니다. 가까이 살며 희노애락을 함께한 이웃들이 자식보다 나았습니다. 아들, 딸은 이사 전에는 찾아왔는데 이사 후에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는 다행히 심한 치매 증상은 없었고 불편한 다리도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 물려줄 생각으로 뒀던 재산들 다 처분해서 가지고 있으니 꽤나 부자가 된 권 씨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비빔밥 맛있겠네. 다른 사람들도 불러. 다 같이 먹지. 안 그래도 슈퍼 언니가 무생채 가지고 오고 있어. 얼마나 더 살다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식들 없이도 충분히 즐겁게 지내다 갈만했습니다. 어떻게 아파서 수술 받으러 올라온 엄마를 이 추위에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 네가 그러고도 네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그래놓고 수술하는데도 안 와? 아니, 아버지.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암 수술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고장 무릎 수술이잖아요. 아니, 수술도 말이에요. 왜 굳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저한테 뭐 자식돌이 해봐라 그런 거예요? 뭐 이 자식아! 아버지는 지난번에 제가 사업자금 좀 부탁했을 때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셔놓고는 자식돌이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 자식 저 자식 해가면서 욕을 하세요.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달라는 돈 다 안 줬으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아버지 서운한 것만 가지고 그러시냐는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심순열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조충기 씨와 아들 조병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나이 들고 몸이 아프니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는 자식에겐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젊고 건강하고 도움이 돼야 자식도 부모를 찾고 대접해 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심 씨가 겪은 현실이었죠. 어느 날 10여 년 전에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손자까지 데리고 갑작스레 심 씨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는 곳이 서로 워낙 멀다 보니 명절이나 돼야 얼굴을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방문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심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겸사겸사요. 차 타고 3시간 이상 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올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많아야 한 2번 보며 살았던 것이죠.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지냈니? 우리 영준이는 그새 큰 것 같아. 심 씨도 남편도 아들네 가족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마침 점심을 먹으려던 차에 아들이 왔는데 예고도 없이 오는 바람에 집에 차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서 밥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들떴습니다. 이걸 어쩌나 해줄 게 별로 없네. 고기 좀 볶아. 영준이 먹게. 심 씨는 급하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무슨 일로 온 거야? 심 씨는 밥상을 차리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탁이라니? 아, 밥 먹고 얘기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아들 며느리는 심 씨가 정성 들여 차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본격적인 용건을 꺼냈죠. 아버지 가지고 계신 땅 있잖아요. 그것들 좀 처분해 주실 수 있어요?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심 씨도 놀랐습니다. 땅이라니? 창고 올린 땅. 그거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나이 들 때까지 직장 다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사업 하나 시작해 볼까 해요. 사업? 네. 이렇게 벌어서는 돈 모으기도 힘들고요. 요즘 정년이 너무 빠르니까. 그렇다고 그 땅을 팔아달래? 너는 모아둔 돈 없어? 있기야 있어도 그렇게 큰 돈은 없죠. 애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드는데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심 씨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 때문에 먼 길을 온 듯 했습니다. 말이 되냐? 그걸 팔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창고를 지어 임대를 줬는데 그 돈이 심 씨와 남편의 주 생활비였습니다. 그걸 팔아서 달라는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 잘 되면 2배로 갚을게요. 아, 됐대도. 남편이 이렇게 강경하게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기 전 그리고 다니고 나서부터도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닌 아들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아주시던가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안 될 것만 생각하세요? 잘 되면 큰 돈 버는데요.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의 명의로 심씨 부부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돌리지 않는 이유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참에 집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나 죽으면 그때 가져가도 늦지 않다.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빚지고 깡통 차고 그런 꼴 못 보니까. 며느리도 상심을 했고 아들도 괴로워했습니다. 남편도 한참을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절대 안 되고 대신에 얼마 정도는 보태주마. 그러자 아들도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대신에 정말 신중히 잘 써라. 제발. 알았냐?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 벌써 10살짜리 자식이 있는 아들이었지만 힘들게 본 늦둥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송금을 해주기로 했죠. 아들네 가족은 하룻밤 머물지도 않고 다시 먼 길을 돌아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심란한 눈치였습니다. 자신도 남편도 벌써 80대이니 아들이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돌아간 뒤에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심 씨는 다시 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진작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꼭 여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선생님이 유명하대잖아. 그래야 제대로 하지. 심 씨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에 남편과 함께 들렸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위한 날짜를 잡고서 말이죠. 그래도 굳이 이렇게 먼 데서 해요. 코앞에 병원도 있잖아. 병원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을 언급하는 남편. 무슨 큰 병도 아니고 수술에도 부르지 말아요. 당신도 있는데 번잡스럽게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지. 심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설령 이곳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왔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심 씨의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심 씨의 수술을 며칠 앞두고 남편이 급성 췌장염으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서 주말에 퇴원하도록 해볼게. 당신이 의사예요? 월요일에 퇴원하라잖아요. 심 씨의 수술은 화요일이었고 월요일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 수술을 미뤄요. 여태 기다렸는데 뭘 미뤄? 큰 병도 아니니까. 안 와도 큰 병 아니야. 내가 퇴원하자마자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일요일에 가서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에 병원에 같이 가. 심 씨는 괜히 아들네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게 싫었습니다. 차라리 병원 근처 아무 데서나 하룻밤 잘게요. 원래 남편과 올라가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있을 심 씨가 걱정이 된 모양인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알았다고 했죠. 정말 뭐하러 그래요. 영준이 엄마도 불편하지. 아, 고작 하룻밤인데 아픈 엄마 하루도 못 재워줘. 괜히 민폐 끼칠까봐 그렇죠. 그것도 싫다 그러면 우리 아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일요일 아침 일찍 심 씨는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가려면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남편은 잠도 안 자고 있는지 심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추우니까 옷 단단히 껴입고 가. 알았어? 알았어요. 병호한테는 지금 출발한다고 전화하고. 지금 시간이 몇인데? 버스 타고 전화해도 돼요. 어젯밤에 통화했어요. 알았어. 심 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어날 만한 시간이 됐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발하셨어요?
진작에 했지. 버스로는 몇 시간 걸린댔죠?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지금 밖에 눈이 엄청 온다. 아침부터 조금씩 눈이 내리더니 지금은 제법 굵어진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는데도 아직도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심씨의 말대로 버스는 도로 위를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쳐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도착했습니다. 거진 5시간 정도 버스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죠.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가려는데 어쩐 일인지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택시를 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 택시 타고 초인종 누르면 되지, 뭐. 근데 여기 사람은 많은데 다니는 택시가 많지가 않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교통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도 택시를 찾아대는 통에 심씨는 한참 걸려서 겨우 택시를 타고 아들네로 갈 수 있었습니다. 택시도 거북이처럼 느린 속도로 도로를 기어갔습니다. 본래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고 택시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택시를 그냥 보낸 것을 후회했죠. 한적한 빌라 단지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아들네 빌라에는 1층 공동 현관에도 비밀번호 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계에 적힌 대로 눌러 아들이 사는 302호에 호출을 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심씨의 호흡을 따라 입에서는 하얀 숨이 뿜어나왔습니다. 그 숨결마저도 얼어버릴 듯한 강추위였습니다. 심씨는 호출키를 다시 한번 누르려던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아들에게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고는 했지만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것도 늦는 바람에 약속 시간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작정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춥기도 했고 무릎이 쿡쿡 쑤셔서 계속 서서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났어? 아니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1층에서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네요. 어디 갔는가 본데. 뭐? 터미널로 데리러 오지는 못할 망정. 멀리서 엄마가 온다는데 말도 없이 어딜 가? 그러게요. 아까 오전에 버스에서 통화했을 땐 그런 말 없었는데. 그럼 추운데 거기서 기다리게. 안 그래도 어디 좀 들어가려고요. 다리도 아프네. 당신 점심밥도 못 먹었잖아. 식당에라도 들어가. 알았어요. 걱정 말고 당신도 좀 쉬어요. 심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죄다 주택단지라 가까이에는 가게가 보이지 않았고 편의점만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보았던 국밥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칼바람이 불며 심씨의 머리칼을 흐트려 놨습니다. 아이고, 심씨는 옷을 좀 더 단단히 여미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바닥도 미끄러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걸으니 한참 걸렸죠. 어서 오세요. 돼지국밥 한 그릇 주세요. 따뜻한 식당에 들어오자 살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귀가 녹으며 쑤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씨는 밥을 먹으며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밥을 다 비우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드신 거죠? 식당 주인은 심 씨의 빈 밥그릇을 보더니 상을 치우겠다며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기다리지는 못할 듯해서 먹은 것을 계산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영하의 날씨가 다시금 심 씨를 반겼죠. 심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편의점이 있었으니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근처에 식당이나 편의점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자신의 동네를 떠올린 심 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작은 테이블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 씨는 따뜻하게 데워진 음료수를 한 병 사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도 눈이 매섭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곳에 서 있으라 그러면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 편의점에 들어와 있어요. 나도 병호한테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데, 이놈이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러게요. 나도 답답하네. 춥지 않아? 편의점 안은 따뜻해요. 걱정 말고 있어요. 곧 오겠지. 정 안 오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택시를 타고 병원 근처로 가. 아이고, 택시도 거의 안 다니고 지금 기다리면 언젠간 집에 오겠죠. 남편의 심 씨의 말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연락되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카운터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 빵과 음료수도 한 번 더 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자 다른 손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려는지 뜨거운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혼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민폐일 듯 했습니다. 실제로 주인도 자꾸 심 씨를 힐끔거리기 시작했고 말이죠. 아이고, 큰일이네. 심 씨가 또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다시 들어갈 데가 없으니 빨리 아들이 와야 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편의점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 건물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라도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무릎이 쑤셔서 거의 제자리에서 움찔거리는 정도였습니다. 1층이 주차장이라 기둥 뒤에 기대어 바람을 조금이나마 맞고 서 있었습니다. 하도 춥고 힘드니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겨우 5분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생각이 들 때쯤 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지금 장모님 때문에 잠깐 처갓집에 와 있거든요. 응급실에 가셔서. 뭐? 많이 편찮으시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아들은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이따가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심 씨는 중얼거리다가 퍼뜩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문자 메시지에 적힌 숫자를 공동 연관에 찍었습니다. 그러자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내도 아닌데 벽으로 막혀 있는 것만으로도 온도가 10도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심 씨는 302호를 찾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을 때 따뜻한 실내를 떠올리며 기대에 차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삐.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심 씨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번 확인했죠. 삐삐삐삐삐.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돈한테 큰일이라도 있나?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몇 시간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심 씨는 문자 메시지에 적힌 비밀번호에서 끝자리 한 자리만 바꿔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삐삐삐삐삐. 어휴,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눌러보지. 심 씨가 여러 번 눌러보자 문은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물쇠 모양을 띄웠죠. 그때부턴 문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바깥에서 기다렸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심 씨는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굳어있던 다리가 휴식을 취하자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병호가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줬나 봐요. 문이 안 열리네. 뭐 아직도 밖에 있어 그럼? 아니, 여기 1층 문은 열고 들어왔죠. 병원의 집 앞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받던데요. 기다리면 또 연락이 오겠지. 아니 도대체 몇 시간째야? 그놈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준이 엄마도 전화 안 받잖아.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난 듯했습니다. 심 씨가 그런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해요. 계단에 앉아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지금 바깥이 영하 몇 돈 줄이나 알아? 한파주의보가 떴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바깥에서 떨고 있어. 내가 병호 이 정신 나간 자식을 가만두나 봐라. 밥도 먹고 편의점도 가고 했는데요, 뭘. 아무튼간 병호한테는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당신은 좀 진정해요. 당신도 입원해 있으면서 나를 걱정해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참 잔소리를 했습니다. 얼른 택시 타고 다른 데라도 가 있어. 택시가 없다니까 그러네. 그럼 식당에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시켜놓고 기다리던가. 미련하게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그게 뭐야? 멀리 있는 남편이 애가 타는 듯 화를 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화내지 말고 있어요. 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대로 하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뭐라도 주문하면 눈치가 안 보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더 있다가 남편의 말대로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때렸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비밀번호 제대로 누른 거 맞아요? 심 씨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대로 눌렀는데 안 열린다. 확인해보니 중간에 한 자리가 5인데 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들은 게 화가 났는지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심 씨는 아들네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한참을 화를 내다가 끊었습니다.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 몸이 녹는 듯 했습니다. 계단에도 오래 앉아 있어서 찬기가 올라왔는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해봤자 연락도 안 될 것을 알기에 심 씨는 거실에 보일러를 켰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기다리자 저녁 늦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준이는? 처갓집에 있어요. 자고 내일 온대요. 근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장모님이 빙판에 미끄러지셨다고 전화를 하셔서요.
장인어른도 안 계셔서 저희가 병원에 좀 모시고 가느라요.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렇다고 아들도 며느리도 그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나 싶었지만 이미 들어온 것을 이러쿵 저러쿵 따지기도 그랬습니다. 수술하셔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응급실 갔다가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지금은 쉬고 계세요. 심각한 건 아니라니까 다행이네. 아들은 지친 낯을 했습니다. 사돈네도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녔으면 정신이 없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 씨의 남편 전화였습니다. 네, 아버지. 너 임마! 이 정신 나간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 엄마 내일 당장 수술 받을 사람인데 그 추운데 그렇게 기다리게 해? 데리러는 못 가도 한 명은 집에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정신없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는 게 말이 되냐? 네 장모 아프다고 우르르 몰려가서는 네 엄마는 나 몰라라 하는 걸 지금 나더러 이해하라는 거야.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에게 아들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저 인상을 쓰며 퍼붓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 또 한 번만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찌나 목청이 크던지 묻지 않아도 대화는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들은 심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어디 좀 들어가서 기다리셔야지. 왜 미련하게 밖에서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아버지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겠어요. 식당에도 들어가 봤고 편의점도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있니? 어머니 병원 가신다고 해서 저도 배려하는 마음에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한 건데 좋은 일을 하고도 왜 욕을 먹어야 하냐고요. 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나가봤자 심 씨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아들 출근길에 차를 얻어 타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 날짜를 미뤄서라도 남편이랑 함께 왔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여 아들네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며느리가 없어도 아들 눈치를 보느라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심 씨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심 씨는 아들의 차에서 내려 혼자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바깥에서 기다렸던 것만 빼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는데 왜 이리 서글픈 기분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어제 그 난리를 친 이유가 아들의 처갓집 때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별 문제 없는 사돈네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응급실에도 데리고 가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하는데 수술을 앞둔 자신은 병원에 내려다주고 쌩하니 가버리는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물론 월요일이라 출근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심 씨가 입원하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바로 올라왔다는 남편. 배는 괜찮아요? 아, 지금 내 걱정할 때야? 내가 무슨 중병 걸렸어요? 호들갑을 떠는 남편 때문에 도리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 드니 자식보다는 남편이 최고라는 사실이 어쩐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심 씨는 무릎 수술을 했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남편은 또다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네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아니, 아버지. 엄마가 무슨 암 수술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무릎 수술이잖아요. 뭐 디스크 수술 같은 거 했다고 식구들 전부 가고 그래요? 너는 그래도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먼 곳도 아니고 차 타면 금방 오는 곳인데. 아니, 그저께부터 정말 왜 그러세요? 저 지금 퇴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 왜 고함을 치세요? 퇴근하고 잠깐 들리는 것도 못해. 아들이 피곤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수술도 말이에요. 왜 굳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저한테 뭐 자식돌이 해봐라 그런 거예요? 뭐 이 자식아? 아버지는 지난번에 제가 사업자금 좀 부탁했을 때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셔놓고는 자식돌이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 자식 저 자식 해가면서 욕을 하세요. 심 씨가 통화하고 있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곧 뒷목이라도 잡을 듯 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달라는 돈 다 안 줬으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아버지 서운한 것만 가지고 그러시냐는 거죠. 너 그럴 거면 지난번에 보내준 돈 다시 내놔라. 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제 거라면서요. 오라, 네가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막대먹게 취급하는구나. 어차피 고깔 늙은이들 비위 맞출 필요 없다 이거지. 남편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 사주고 돈 줄 땐 잘하더니 죽을 때 가져가라는 말에 안면몰수 해버리는 게 딱 남편이 한 말이 맞았습니다. 그 정도까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아버지가 땅 팔아주실 생각도 없으시면 저희도 자식 노릇을 아버지 입맛에 맞게 잘할 자신은 없네요. 나중에는 남편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말리고는 있지만 아들의 말에 속은 문드러지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미련한 놈아. 이미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참 생각이 짧다. 준 걸 뺏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냐?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뺏어가시려고요? 그 돈은 길에 버린 셈 쳐버리면 된다. 그런데 너희 살고 있는 그 집은 내 것 아니냐? 심 씨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집이요? 지금 집을 뺏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닌 놈한테 내 집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올겨울 지나가기 전에 짐 다 빼라. 장난치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 손자까지 다 길거리에 내쫓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준 돈으로 월세라도 가면 되잖냐. 그걸 손자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겨라. 안 나갈 시에는 법적으로 조치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남편은 씩씩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 씨도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짜로 쫓아내게 해요? 왜 못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지들 앞가림 지들이 알아서 하면서 살겠지. 그 정도도 각오가 안 됐으면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쁜 놈이 자식이야 아주. 말은 거칠게 하지만 남편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생긴 듯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러지 맙시다 하고 말렸을 심 씨도 적극적으로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심 씨는 퇴원을 해서 남편과 함께 내려갔고 아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은 아니죠 하며 말이죠. 그것조차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달았는지 집으로도 찾아왔지만 남편이 서슬퍼런 눈을 하고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아들도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다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정말로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에게 명도 소송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송을 걸겠다는 서류를 보내자 아들은 짐을 빼겠다며 심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침울한 아들의 말에 심 씨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유산 한 푼 못 받겠구나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된 현실이 슬펐습니다. 그래. 나가서도 열심히 잘 살아봐라. 아버지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낸 건 엄마가 변호사한테 전화한 거니까 나한테 이럴 것 없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았던 충격에 비하면 그보다는 무겁진 않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만 끊을게. 아들의 흐느낌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도 죽을 때까지 아들을 안 볼 생각은 아니겠지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서로 보지 않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긴 자식에게 응징은 해주었지만 통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자식에게 서름받을 일은 없을 테니 그것만은 정말 다행이었죠. 도대체 요즘에 왜 그러세요? 지금 저랑 연이라도 끊자는 거예요. 연을 왜 끊어?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이.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갑자기 못 오신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진작에 좀 알려주시던가요. 아니,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나랑 연 끊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난 너희가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 똑같이요. 집에는 못 오게 하고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손님 대접 받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억 안 나? 너는 정말 나랑 연 끊으려고 그런 거야? 지금 그렇게 화를 낸다면 엄마도 똑같은 기분이었다는 걸 알아야지. 너희한테는 당연한 일이 왜 엄마는 하면 안 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정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6세 김주환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보니 자식은 되고 부모는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일일이 의미를 두면 손해보는 것은 결국 부모입니다. 정 씨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남편 없이 키운 아들이 결혼 뒤에 얼마나 부모에게 모질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정 씨는 자식이 하는 것처럼 부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모순적이게도 아들 며느리는 연을 끊자는 거냐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정 씨는 아들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해준 것밖에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아들이 결혼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운 정 씨. 힘들게 공부시켜 결국엔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고 몇 년 있으니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그때가 아들이 33일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딱 적당한 나이였죠. 데리고 온 며느리는 당시 30살이었고 이름은 박민주입니다. 예쁘장하고 똑부러진 며느리는 아들이 좋아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정 씨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주말일 때만 참석하고요.
명절엔 저희끼리 여행 가겠습니다. 결혼 전이야 함께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 씨가 당황스러워할 만도 했죠. 명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 제사엔 와야지. 남편의 제사가 우연히 겹쳐 주말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올 수 있는 날보다 못 올 날들이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평일에는 퇴근하고 와야 되는데 무리하게 와서 제사 지내고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런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제사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잖아. 그래도 저도 제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며느리들 못 살게 구는 문화예요. 누가 며느리도 데리고 오라던? 너라도 와야지. 그러니까 주말이면 저 혼자 올게요. 어쨌거나 민주랑 다 상의한 뒤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엄마가 저희 의견에 좀 따라주세요. 너무나도 단호하고 차가운 아들의 말. 정 씨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명절 문화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는 건 정 씨도 모를 리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여태 아들과 둘이 아주 조촐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기에 남들처럼 거한 차례상을 차리기도 힘드니 말이죠. 앞으로도 그것마저 없다면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끼리 언제 모이나 싶었죠. 그렇지만 명절에 오지 않는 것까지는 젊은 사람들의 풍습이구나 하고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제사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정 씨가 몇 번 말을 꺼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 다 그래. 언니도 알잖아. 우리 아들도 설에는 우리 집 왔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처갓집 가겠다 그래. 우리 땐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야. 그렇긴 하지. 언니나 나나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는 공평하게 양쪽 다 왔다 갔다 하고 언니는 둘 다 안 간다는데 말이야. 저기 밑에 영성마트 언니 있지? 거기는 아들이 처갓집만 간대더라. 아주 독한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거의 연 끄는 거나 마찬가지래.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명절은 상관없어 나도. 그런데 아빠 제사도 못 온다는 게 너무 서운해. 그건 그렇지. 근데 어쩌겠어. 다 큰 아들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다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정 씨는 이웃 친구의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서운해봤자 소용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웃의 말대로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서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정 씨의 집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정 씨는 이른 아침부터 장을 봐오고 대청소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 왔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가족이 된 후로는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방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뽀득뽀득 걸레질하고 있자니 힘든 와중에 설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남편도 외아들, 아들도 외아들. 그리고 정 씨 본인도 형제자매가 없어서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생긴 가족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이 되었을 때 삐삐삐하고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괜스레 소파 위에 올려있는 방석에 각을 맞추던 정 씨가 퍼뜩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이 목소리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도 며느리도 여행 가서 푹 쉬다 와서 그런지 결혼해서 행복해서 그런지 얼굴 빛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둘을 보는 정 씨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아 고생 많았네. 음료수를 마시며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정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저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 맞춰서 먹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먹인다고 정 씨는 진수성 찬을 준비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요리를 준비하려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주하나, 이거 여기 마늘이랑 양파 좀 까줘. 아들이 식탁으로 와 정 씨를 돕는데 며느리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킬 마음은 없었지만 손님처럼 앉아 있는 모습에 또 요즘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한참을 준비해서 요리를 완성하고 식탁으로 분주히 움직이는데 아들 며느리는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좀 놔줄래? 라고 요청하면 아들이 일어나 숟가락을 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죠. 그렇게 모든 상을 차리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소파에 곱게 앉아 TV를 시청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상을 차릴 때면 아들도 옆에서 잘 도와주었는데 혼자 앉아있는 며느리가 신경 쓰였는지 늘 소파로 쫄래쫄래 돌아갔습니다. 밥 먹어라. 과장을 조금 보태어 식탁이 주저앉을 듯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두 무척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치우는 것도 모두 정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또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주하나, 좀 도와줄래? 차마 며느리에게는 말 못하고 아들을 부르자 아들이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손님한테 일을 시켜요? 반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자신을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 씨가 생각하기에 아들도 며느리도 손님이 아니니 손을 좀 보태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는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으니 며느리의 생각도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울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정 씨는 또다시 다들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했죠. 그렇게 정 씨는 홀로 설거지한 뒤에 과일까지 내오고 지친 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면 몸이 고생하긴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온다는데 마다할 부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한참 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으니 멀리 살지 않아도 특별히 볼 일은 많지 않았죠. 언제 한번 안 오니? 가끔 아들에게 은근히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말로는 그랬지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정 씨의 생일도 아들이 결혼한 뒤로는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면 자주 못 볼 것은 짐작했지만 이렇게까지 남처럼 지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자식은 오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불러 제끼는 건 마음대로였습니다. 엄마, 예전에 자주 입던 양복 있죠? 그 쥐색 같은 거? 네, 그거랑 검정색. 두 벌을 엄마 집에 두고 온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가져다 주실래요? 결혼 직전 신혼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던 자취방을 정리하며 잠시 정신의 집에 짐을 보관했던 아들. 놓고 간 것이 있는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좀 급한데 오늘 좀 가져다 주세요. 퇴근해서 가지고 가면 안 돼? 반대 방향이잖아요. 오늘 좀 늦게 끝나서요. 오늘은 아들도 며느리도 일이 늦게 끝난다며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 씨가 아들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 씨가 아들네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죠. 아들이 일러준 시간에 맞춰서
양복 두 벌을 들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층 출입도 비밀번호를 쳐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밑에 문을 열어줘야겠는데?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쩌죠? 지금 일이 좀 덜 끝났어요. 뭐? 그럼 언제 와? 금방 끝내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 직장과 집이 멀지는 않기에 기다리기로 한 정 씨. 다행히 같은 아파트 주민이 문을 여는 것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 앞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온 데서 기다렸더니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어쩐 일인지 오지 않고 말이죠. 결국 기다리다 지친 정 씨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늦을 것 같으면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줘. 안에다가 넣어둘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비밀번호는 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이렇게 기다리라는 말인가 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엄마한테 비밀번호도 못 알려줘? 내가 또 언제 너희 집에 온다고. 민주가 싫어하죠. 며느리를 들먹이며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아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날도 덥고 다리도 아파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게. 바닥에요? 그럼 어떡하니? 그러자 아들이 망설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집 안에다가 넣어두고 가세요. 알았어. 비밀번호 뭐야? 지금 문 앞에 있어. 그러자 아들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정 씨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집안은 살펴보지도 않고 소파 위에 양복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뒤를 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놓고 간다. 이렇게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라고 빈정이 상하나 싶을 수 있지만 아들은 아무 때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데 짐을 들고 기다리는 자신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라도 아들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면 비밀번호고 뭐고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잘 오지 않고 자신도 가지 않으니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는가 싶었고 부모 자식이 참 먼 사이구나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도 며느리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부모 마음을 몰라주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뒤에 며느리가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갖겠다는 소리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정 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손자가 태어난 뒤로도 아들네와는 그다지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자가 생기니 더 그랬죠. 애기 데리고 한 번 못 오지? 그렇죠. 애 데리고 어디 가려면 너무 번거로워요. 챙길 짐도 많고요. 내가 가는 건? 나중에요.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알았다. 아이가 더 어릴 때도 처갓집에 자주 방문했던 것을 아는 정 씨는 아들에게 또다시 섭섭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는 것은 정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아니니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설 자리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건 아이가 생기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게 없었죠. 그러다가 아들에게 크게 실망을 한 때가 바로 얼마 뒤에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해와 그 다음에는 남편의 제사가 평일이라 정 씨 혼자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말이라 아들이 올 수 있는 날이었죠. 주말에 아버지 제사인 건 알지? 아, 일요일이죠.
아들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말엔 온다고 했잖아. 정 씨가 말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갈게요. 아무리 아들에게 서운해도 남편의 제사였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아들도 남편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의 꺼림직한 반응에도 정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진짜로 오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었을 때, 정 씨는 제사상을 차리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제사상이라고 해도 남으면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척 소량을 준비했죠. 금방 오니? 8시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갈게요. 차 타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들이 9시 전에는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9시 20분이 되어도 오질 않았습니다. 어디쯤 왔어? 아까 출발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잔뜩 미안한 기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올해는 저 없이 하셔야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 어디 좀 나와 있는데 급한 일이라 오늘 못 갈 것 같네요. 가슴이 쿵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것이 일하느라 못 온다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너 결혼하고 한 번도 아빠 제사에 안 왔어. 너무한 거 아니니? 돌아가신 너희 아빠가 통곡을 하시겠다. 다음에 갈게요. 다음? 또 제사가 언제 주말에 있나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야겠네. 정 씨가 언짢은 기분을 숨기지 않고 말하자 아들이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럼 늦게라도 갈까요? 12시쯤이나.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못 온다는데 탓하고 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됐다. 너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다음에 꼭 와라. 남편 제사상을 앞에 두고 아들에게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눈물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정작 아들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정말로 실감이 났습니다. 마음 편해지는 길은 정 씨도 이제 아들에게 신경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줄 알지만 그럼에도 자식 일이라면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문제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 씨는 제사 때 그렇게 눈물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쯤 또 김치통을 들고 아들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 꼭 그 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러고 아들은 도저히 들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 집에서 놀고 있는 정 씨가 오는 수밖에요. 그런데 아들은 약속 시간을 잊은 것인지 잠시 어딜 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이죠. 정 씨도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려는데 한층에 내 집이나 있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복도의 냄새도 날 것 같았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집안에 그냥 놓고 가자. 정 씨는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경고음이 들렸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려는데 아들에게서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벌써 오셨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는데 벌써 왔냐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초인종 눌러도 없길래 비밀번호 쳐봤는데도 문이 안 열리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왜 묻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세요? 물론 그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는 아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얼른 이거 놓고 갈게. 또 알려달라고요?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다시 올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비밀번호 치고 막 드나드는 거 좀 그래요. 그 정도 사생활은 지켜야죠, 서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 씨가 용건도 없이 무작정 들어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아들의 부탁만 아니면 올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뭐 가져다 달라고 하지 말어.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너희가 직접 가져가라. 부모가 뭔가 해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들 조금 불편하면 난리를 치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부모 자식이란 원래 그런 사이가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저들이 알면 정 씨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김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치통이 큰 것은 아니지만 헛수고를 해서인지 녹초가 됐습니다. 정 씨는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다음 날 정 씨가 외출했을 때 아들이 정신의 집에 왔는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김치 가지러 왔는데 문이 안 열리네요. 이렇게 아들은 언제든지 말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밤낮도 상관없고 필요할 때는 제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러니 정 씨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 뭐예요? 김치 직접 가져가라 그러셨잖아요. 내 생일 치면 문 열릴 거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한참 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대로 있는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가져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엄마의 생일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도 이번 참에 자신의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렇게 유치하고 치졸하게 똑같이 해야 기분이 풀리시겠어요? 뭐? 그러는 너는 엄마 속상한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자식이랑 똑같이 해요? 부모가 돼서.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퍼부어대는 걸 보니 정말로 자기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쫓아와서 밥상이라도 엎을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정 씨는 진짜 똑같이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아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애기 보러 좀 갈게. 네? 오늘이요?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손자 내가 본다는데 뭘 그렇게 놀라? 그러고는 무작정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어쩐 일이세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긴? 우리 손주도 보고 너희한테 저녁이나 한 끼 얻어먹고 가려고 그러지. 그리고는 소파에 눌러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정 씨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어서 밥해라. 배고프네. 며느리가 주춤주춤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건 신경 쓰지 않고 TV도 보고 손자도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밥 다 차렸다는 말을 듣고
어슬렁 부엌으로 갔죠. 앉아서 차려진 밥상을 받아먹고 다시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치우는 것도 아들 며느리 몫이었고 정씨는 그쪽으로 눈길도 안 돌렸습니다. 마침 TV에선 정씨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을 다 치우고 거실로 나온 아들 며느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딱 봐도 정씨가 언제쯤 가려나 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쳐들어오니 오히려 아들도 아무 말도 못했죠. 진작에 이렇게 살 걸 하는 후회가 됐습니다. 그러고도 과일도 얻어먹고 차도 한 잔 얻어먹은 뒤에 밤늦게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정씨를 아들이 쫓아나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며느리가 차려준 밥 드시러 오셨어요? 손님으로 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무슨 손님이에요? 왜 심술을 부리세요? 나한테 너희가 손님이면 나도 너희한테 손님이잖아. 그리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무슨 심술이야? 정씨는 흥하는 소리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애엄마가 어디 좀 예약해둔 데가 있어서 가야 하는데. 원래는 장모님이 애기 봐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허리를 좀 다치셔서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잠깐 와서 애기 좀 봐주실래요? 2시간 걸린대요. 역시나 자신이 필요하니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또 다른 부탁을 해오는 아들. 제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아주 이기적인 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갈게. 주말에요? 예약이 내일이에요. 주말로 옮기면 되잖냐?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주말에 됐으면 제가 받죠. 안 되니까 부탁드리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일 갈게. 알았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오셔야죠. 그래. 이제 출발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정씨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한 편, 2편을 보자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왜 안 오세요? 예약 시간 다 돼간대요. 저 지금 일해야 돼서 이렇게 계속 전화 못해요. 짜증스럽게 말하는 아들에게 정씨가 여상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못 가겠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출발하신다면서요. 아,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요즘에 왜 그러세요? 지금 저랑 연이라도 끊자는 거예요. 연을 왜 끊어?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이.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갑자기 못 오신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진작에 좀 알려주시던가요. 아버지 제사 때도 급한 일이 있다며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한 아들이 할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정씨는 허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나랑 연 끊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너희가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 똑같이요.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손님 대접 받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억 안 나? 너는 정말 나랑 연 끊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자 아들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화를 낸다면 엄마도 똑같은 기분이었다는 걸 알아야지. 너희한테는 당연한 일이 왜 엄마는 하면 안 돼? 그러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하고 똑같이 그러세요? 부모는 사람 아니야?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하는 말에, 하는 행동에 다 상처받아.
주하나, 결혼해서 네 가정 꾸리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렇다고 부모한테 상처는 주지 말고 살아라. 이제부터 나도 너희가 하는 만큼만 하고 살려고 해. 네가 엄마를 생각하는 만큼만 너 생각하고 네가 엄마를 대우해 주는 만큼만 나도 너 자식 대접할 거니까. 너도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러지 마. 아들이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 씨도 함께 침묵하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유치한 복수였지만 이번 기회에 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정 씨도 앞으로는 부모라고 무조건 베풀고 참고 홀로 눈물 짓고 하는 일은 그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정 씨는 자식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죠. 곰곰이 생각해봤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 씨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 씨가 마음먹은 것을 철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론 아들도 정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정 씨의 작은 복수는 성공한 듯 했습니다.